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을 밝혀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깊은 성찰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생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감정일 수도,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혹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어떤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당신은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묻었을 겁니다. 삽으로 땅을 파서 묻은 것은 아니지만 침묵이라는 더 깊은 흙으로 덮어버렸죠. 소리치고 싶을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저항하고 싶을 때 순응하는 법을 익혔으며 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 무언가를 성취하며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것은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당신을 따라옵니다. 굳이 당신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일부이니까요. 바로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내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처럼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아주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나의 야망에 대한 두려움, 더 강력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내면의 욕망에 대한 두려움처럼 말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러한 두려움이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만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나약함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당신은 타인을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어둠으로부터 도망친다면 당신은 진짜 얼굴 없이 가면만 남은 것처럼 공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장에 관한 어두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빛을 좇는 것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을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힐링과 긍정성을 강박적으로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들은 오직 표면적인 성장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어지기보다는 그저 기분이 나아지기를 원하죠. 그들은 자신이 이미 좋아하는 부분은 더 발전시키려 하면서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부분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은 결코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에 관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회피가 아닌 통합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계속 잘라내어 세상이 말하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과 마주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밀어낼수록 그것은 어둠 속에서 더욱 거대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과 싸웁니다. 세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삶을 서서히 장악해 나갑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분명히 벗어났다고 다짐했던 똑같은 문제의 순환에 다시 갇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조각났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모습 사이에서 찢겨졌을 뿐입니다. 성장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진짜가 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고통과 마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적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것은 추방당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당신 마음의 문을 두드려온 당신의 또 다른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실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나의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 그 두려움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안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안의 그림자가 내 삶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당신에게 더 많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반쪽짜리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안전하지만 지극히 작은 존재로 말이죠. 그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내면의 그림자는 신비롭거나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 바깥에 숨어있는 악마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밀어내고 억압하고 되기 싫어했던 모든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 위험한 것,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속으로,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되어 당신조차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과 반응, 행동과 선택을 조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더 검고 짙어진다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당신이 외면한 당신의 일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지며 무대 뒤에서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워온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 슬픔, 권력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성적 욕구, 이기심, 자기주장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림자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또한 당신의 찬란함, 잠재력, 창의성,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품고 있습니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 사회에 정해진 틀에 맞지 않았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을 강력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특성들이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배우는 유년기의 그림자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면 벌을 받습니다. 아이가 울면 사내답게 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기쁨이나 창의성을 표현하면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내 안의 이 부분은 드러내면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숙이 숨기고 살아남기 위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생존의 대가는 온전함의 상실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나쁘거나 악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융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야생동물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물을 우리에 가두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통합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의 일부가 됩니다. 그림자는 순수한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표출될 길을 스스로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중독적인 행동 속에서, 당신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문제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항상 예에 바르고 남들에게 잘 맞춰주며 자신을 희생하는 착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억압된 분노가 있습니다. 수년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면서 쌓여온 분노입니다. 결국 어느 순간 그림자는 터져나오고 그는 폭발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들을 내뱉고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어라고 말하지만 그건 분명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의 또 다른 일부였을 뿐입니다. 혹은 완벽주의자를 생각해 봅시다.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고 모든 것을 성취하며 언제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결점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속삭이는 수치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진짜 상처는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향한 갈망, 신성함을 향한 동경,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을 바로 그 그림자 속으로 추방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영적 갈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지위를 향한 경쟁, 얕은 인정과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아 헤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버렸던 자기 자신의 일부입니다. 무의식 속에, 그림자 속에 살아 숨쉬는 신비롭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직관적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극은 사람들이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바꾸고 연인을 바꾸고 사는 나라를 바꿉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며 똑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탈출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융은 그림자가 빛 속으로 걸어 나오는 이 깨달음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기 전까지 당신은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조각난 존재입니다. 가면을 쓴 반쪽짜리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통합은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판단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분노를 나쁜 것으로, 두려움을 약한 것으로, 야망을 이기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멈출 때 말입니다. 당신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이 부분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억누르는 대신 귀를 기울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때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숨는 법을 배우기 이전의 당신, 바로 본래의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빠른 해결책이나 성공적인 아침 루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추방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타인의 인정을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안으로 초대했으며 마침내 당신의 그림자와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림자는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을 쫓아 떠났을 때 뒤에 남겨졌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통제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모습이죠. 기대될 때 미소 짓고 적절할 때 말하며 필요할 때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온라인에 무엇을 올리면 안 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까지가 남들에게 들려주기에 안전한지를 아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아의 버전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가면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가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실 페르소나 없이는 우리는 사회에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항해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주변과 어울리고 호감을 얻고 학생, 친구, 부모, 직장인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는 것과 가면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면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한때 그 세련된 이미지에 들어맞지 않는 욕망과
꿈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회적 인정을 위해 자신의 온전함을 거래합니다. 서서히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의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페르소나는 단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는 이미지입니다. 당신은 가면과 그 아래의 진짜 얼굴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직 페르소나를 통해서만 살아갈 때 당신은 당신의 진정성으로부터 단절됩니다. 당신은 진실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맞지 않는 것은 억압하고 마치 브랜드처럼 자신의 성격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그림자는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가면이 밝을수록 그 가면이 드리우는 그림자는 더 어두워집니다. 당신의 페르소나가 강한 사람이라면 나약함, 두려움, 슬픔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묻힐 것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가 착한 사람이라면 분노와 자신만의 경계선은 어둠 속으로 밀려납니다. 당신의 페르소나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실패, 의심, 연약함은 당신의 완벽함을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유령이 됩니다. 페르소나에 집착할수록 당신은 그것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더 많이 추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내면은 분열됩니다.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확신에 차 있고 결단력 있으며 지배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의 힘과 카리스마, 통제력을 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틀리는 것을, 약해 보이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사기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배적인 모습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의 가면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그 뒤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혹은 피플 플리저, 즉 남들을 기쁘게 하는데 집착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온화한 가면 뒤에는 종종 분노, 격분, 그리고 극심한 탈진의 폭풍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정직한 것보다 호감을 사는 것이 더 안전하며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것이 낫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용히 굶주리게 만드는 페르소나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압박감은 쌓여갑니다. 미소는 억지가 되고 친절은 감옥이 됩니다. 페르소나의 비극은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까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사랑과 인정, 확인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은 그 연기 아래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허하고 단절되었으며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미끄러지는 것이죠. 실패, 실현, 혹은 정신적인 붕괴, 무언가가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이 역할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면의 그 균열은 또한 자유의 첫 숨결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페르소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깊고 고통스러운 각성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편집해온 나머지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잔인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기 전에 페르소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신이 써왔던 가면이 아닌 당신의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느린 화면으로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강해야 해. 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나는 항상 성공해야 해.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나는 항상 착해야 해와 같은 믿음들이 하나씩 깨져나갑니다. 하나씩 거짓말들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유리 조각 너머로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하지만 정직한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쳤던 버전도 세상에 잘 맞춰졌던 버전도 아닌 바로 살아있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이 과정은 깨끗하거나 우아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으며 그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친구, 직업, 삶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성, 누구도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자아감, 박수갈채에 의존하지 않는 온전함, 그리고 무언가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오는 평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페르소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교사, 파트너, 부모, 창작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 역할들이 더 이상 당신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역할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피부가 아니라 당신이 입는 옷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핵심은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가면 뒤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페르소나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때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때를 인식하고 그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즉 당신이 세상을 위해 연기하는 동안 당신의 진짜 이름을 속삭여온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페르소나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삶은 환상을 깨뜨리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아닐 때 나는 누구인가? 여정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아는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기 뒤에서, 미소 뒤에서, 그리고 침묵 뒤에서 그것은 당신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관리하고 할 일을 확인하고 이메일에 답장하며 삶의 표면 위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더 깊은 부분은 항상 지켜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잊어버린 모든 것, 온전히 느껴보지 못한 모든 감정, 보고 싶지 않았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의식이며 그 목소리는 미묘하지만 끈질깁니다. 당신은 그것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그 대가를 치르며 무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꿈을 통해서입니다. 융에게 꿈은 뇌의 무작위적인 활동이나 하루의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이자 상징이며 단서였습니다. 바로 영혼의 언어였죠.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잠든 동안 무의식은 앞으로 나와 당신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들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당신의 욕망, 두려움, 억압된 기억, 그리고 숨겨진 잠재력과 당신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지, 이야기, 은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꿈이 자아와 더 깊은 내면 사이의 달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꾸는 모든 꿈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방식은 아닙니다. 꿈은 사실이나 요점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꿈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꿈속의 집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나타낼 수 있고 홍수는 압도적인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쫓기는 꿈은 당신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뱀은 위험일 수도 있고 치유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 감정, 그리고 연상작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꿈 해석이 과학이 아니라 내면의 예술인 이유입니다. 당신을 뒤흔들었던 마지막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악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길을 잃거나 떨어지거나 갇히거나 쫓기는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흔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의미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직면의 상징입니다. 쫓기는 꿈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정해온 당신 자신의 일부들, 즉 당신의 분노, 트라우마, 욕망, 슬픔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도망치지 마, 나와 마주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몽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종종 치유를 위한 가장 큰 외침입니다. 그것들은 통합되지 않은 두려움이나 억압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반복되는 악몽은 당신의 정신이 마침내 그것을 직면할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계속해서 재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악몽을 위협이 아니라 선물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잔인하고 여과되지 않았지만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보기를 거부했던 곳을 보라고 요구합니다. 무의식은 밤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에도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강력한 방식으로 뚫고 나옵니다. 말실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비합리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무언가가 나타나려고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무언가를 말하고는 즉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혹은 사소한 일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하자 수치심이나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당신이 외면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저 밖에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꿈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신화, 환상, 심지어 광고 속에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융은 현대 생활이 고대의 원형들로 여전히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영웅, 어머니,
트릭스터, 그림자. 이러한 인물들은 우리의 영화, 이야기, 심지어 우리의 성격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의 고대 에너지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살아 숨쉬며 시간과 문화를 넘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이해하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침대 옆에 노트나 꿈일기를 두십시오. 잠에서 깨는 순간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으십시오. 즉시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특정 상징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대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그것은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을 때 알려줄 것이고, 당신이 갈망하거나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비합리적인 두려움, 특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변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진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위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턱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되찾아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일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지위, 이미지와 같은 외부 세계에서 꿈을 좇으며 인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내면의 각성은 내면을 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압해온 것을 마주하고 당신이 무시해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너무 이상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꿈들을 존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인정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공허함을 느끼는지,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자신과 단절된 느낌이 드는지 끊임없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반쯤 잠들었을 때나 공상에 잠겼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추적하십시오.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동물, 색깔, 인물, 이야기와 같은 당신을 부르는 상징들을 탐험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열쇠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광대하고 층층이 쌓여 있으며 상징적이고 감정적이며 고대적인 내면 세계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러 세대의 경험과 신화, 그리고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의 방식대로, 즉 논리가 아닌 관심으로,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그것을 만나야 합니다. 이 여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수학 문제처럼 무의식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것과 관계를 쌓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을 어떻게 안내하는지,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당신의 상징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자신에게 덜 낯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표면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의식은 단지 당신의 어둠을 숨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또한 당신의 천재성, 창의성, 그리고 직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통찰력과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그것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의식을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깨어날수록 당신의 삶은 꿈처럼 느껴지는 것을 멈추고 진짜 무언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외면하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로부터 더 많이 도망칠수록 그것은 당신에 대해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에게 먹이를 줍니다. 당신이 숨기는 것들은 당신이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그것들은 뒤틀리고 변질되며 결국 당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낼 방법을 찾아냅니다. 보통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그리고 종종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칼 융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들, 손에 닿기 직전에 스스로 망쳐버리는 목표들, 때때로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당신의 모습, 혹은 상황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감정을 마비시키고 문을 닫아버리는 당신의 방식. 이것들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당신이 잘 관리해온 페르소나의 균열을 통해 새어나오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직면당하거나 혹은 당신을 지배하거나. 그것이 억압될 때 그것은 죽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골마 터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반응, 두려움의 끈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처리하지 않은 묻혀있는 고통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평화, 사랑, 그리고 자비에 헌신하는 영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분하고 친절하며 용서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하게 들리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다면, 만약 그들이 갈등이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했다면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꼬는 말투,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로브로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충격받을 방식으로 폭발합니다. 혹은 나약함을 두려워하는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는 연약함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감정은 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 지배, 그리고 통제의 페르소나를 구축합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심지어 위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진짜 나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대신 통제에 더욱 집착합니다. 그는 경직되고 공격적이며 감정적으로 차가워집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할 수 없는 바로 그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며 비난합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잔인해집니다. 자신의 인간성을 부정한 나머지 그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빙의 또는 지배의 의미입니다. 무시당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장악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떨쳐낼 수 없는 중독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날 수 없는 해로운 관계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력, 건강, 사랑의 삶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결점은 결코 보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만 보는 투사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세상이 거짓말쟁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얕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오만함을 싫어하지만 그것은 사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의 억압된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더 많이 무시할수록 그림자는 당신을 더 끈질기게 사냥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의 반응, 판단,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들 속에서 속삭입니다. 바로 이것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거나 목표를 세워도 계속해서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깨우려고 하고 있으며 당신이 마침내 귀를 기울일 때까지 점점 더 크게 소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그림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문입니다. 그것이 약물이든 스크린이든 쇼핑이든 일이든 음식이든 중독은 종종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당신은 그 밑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불안을 마비시킵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잊었기 때문에 쾌락을 줬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과로합니다. 중독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이며 보여지기를 간절히 외치는 당신의 일부를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가장 명확한 거울 중 하나죠.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사랑이나 화학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착과 투사를 통해 드러나는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구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당신의 부모님에 관한 문제로 파트너와 싸웁니다. 당신은 버림받는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아직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방식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삶은 당신이 마침내 멈추고, 느끼고, 성찰하고, 변화할 때까지 똑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교과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달리기를 멈춥니다. 비난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돌아서서 당신이 피해왔던 것과 마주합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외면해왔는가? 나는 무엇을 느끼기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되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갑자기 완벽해지거나 치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직하고 인식하며 현재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지 아는 자유,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자유, 당신의 삶을 반복하는 대신 창조하는 자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 수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상처 입힐 것입니다. 어느 날 깨어나 당신이 구축한 삶이 진짜 당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성공 밑에는 조용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진실의 아픔. 그림자는 두려워해야 할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이자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진정성, 그리고 온전함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그것을 밀어내는 것을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만, 결국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것이 될 용기를 내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선택지가 아닌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자기계발서의 구호들, 더 나아지기 위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 균열이 생깁니다. 어떤 자극, 시련, 혹은 떨쳐낼 수 없는 공허감, 그리고 그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탈출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진정한 치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함께 급진적인 정직함, 가면을 꿰뚫는 종류의 정직함, 겉모습이 얼마나 세련되어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는 종류의 정직함. 나는 내가 아닌 척 해왔어. 나는 두렵고 화나고 부끄러워.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숨기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종류의 정직함. 이것이 당신이 그림자를 마주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고치거나 정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합합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는 이곳에 속해 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석만으로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순이 주는 불편함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수년간 잠가두었던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말입니다. 이때 그림자 일기 쓰기와 같은 도구들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트를 꺼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기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점을 증오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보지 않았으면 하는 내 안의 부분은 무엇인가? 당신은 검열 없이 스스로가 글을 쓰도록 허락합니다. 진실이 나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지저분하고 어둡고 추악하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그럴 때 더욱더 그림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투사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합리적으로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과민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은 종종 단서가 됩니다. 당신은 나는 오만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주목받고 자신감을 갖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욕망을 부정해왔어 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당신은 평생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도망쳐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억압하는 특성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되찾을 때까지 항상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심리 상담은 이런 종류의 작업을 위한 강력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상담사는 움츠러들지 않고 거울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피해왔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탐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할 것이고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사랑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모든 어두운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 작업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더 받아들여지기 쉽게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온통 빛으로만 이루어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존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사나움과 온화함, 상처와 지혜를 모두 가진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자신을 깨끗이 문질러 닦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더러움을 당신 이야기의 일부로, 당신 진실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부분 중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그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그것들이 당신을 통제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불편함 없이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닌 척하며 보낸 세월을 애도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아플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명료함, 자유,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잠시 꿈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두운 숲을 걷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숨소리,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뛰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림자 같은 형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돌아서서 그것과 마주합니다. 당신은 그 형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빛 속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젊은 버전, 상처 입은 버전,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아주기를 바라며 온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림자를 향해 돌아서서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그 이미지는 이 작업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악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당신의 한 조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완전한 감정 범위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현실적이며 더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과잉 보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조각난 배우로서가 아니라 온전하고 의식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작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합니다.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면 세상이 자신을 거부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서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진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마주함으로써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부서집니다. 온전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종종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진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묻어둔 것들은 단지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힘의 원천입니다. 당신의 분노 속에는 당신의 경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 속에는 당신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치심 속에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속에는 용기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할 것이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있을 의지, 정직해질 의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의지.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에서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가면이 깨지고 그림자가 보여지고 무의식의 목소리가 들린 후에 새로운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더 나은 버전이 아닙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깨끗하고 세련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진짜인 무언가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온전하고 통합된 자아가 되어가는 평생의 과정. 개성화는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더 생산적이거나 더 성공적이거나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훈련받은 자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자아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여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존재했던 자아. 수치심, 두려움, 페르소나, 투사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려온 자아. 당신이 연기를 멈추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온 자아.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선형적인 길이 아닙니다. 할 일 목록처럼 체크할 수 있는 단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우며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가면들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변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똑같이 머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낡은 껍질을 벗고 당신의 거짓된 자아에게 죽음을 맞이하여 진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반대 방향으로, 즉 수능, 통제, 그리고 작고 조용하며 소화하기 쉬운 존재로 머물도록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사회는 개성화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종을 보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불안정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안은 훨씬 더 나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찬사를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늙어가면서 왜 한 번도 진정한 자신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지 의아해하며 늙어갈 것입니다. 개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하게 하고 당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저항하는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자극은 문입니다. 그것들을 피하는 대신 그것들을 추적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 순간이 나를 흔들었을까? 왜 그들의 말이 나를 찔렀을까? 왜 나는 말하고 싶을 때 움츠러들었을까? 당신의 반응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도이자 당신이 외면해온 당신 자신의 일부를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당신의 잠재력으로 가는 문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진실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기 두려웠던 것을 말하고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낄 때,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마침내 쉴 때, 당신이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표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자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성화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중심으로의 회귀라고 묘사했습니다. 내면으로의 움직임, 깊은 자아와의 재연결, 자존심이나 이미지가 아닌 당신 존재의 핵심, 유행이나 두려움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부분, 바로 아는 그 부분과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부터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바뀌고 당신의 일이 변모하며 심지어 당신의 고통조차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 자신을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나를 통해 나오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감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자신의 빛과 어둠을 부끄러움 없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속하기 때문에 굳이 어딘가에 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평생의 특권입니다. 융은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오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특별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방 안에서 가장 독특하거나 흥미롭거나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당신의 외적인 삶을 당신의 내적인 진실과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단단합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예전에 예라고 말했던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하기 더 쉬울 때 진실을 말하는 것, 도망치고 싶을 때 머무는 것, 혹은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종종 천천히 일어납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완전히 개성화된 채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정직한 대화, 모든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그것을 향해 조금씩 나아갑니다.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온전해질수록 삶은 당신을 덜 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때 거부했던 부분들과 화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당신은 한때 남에게 주었던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 여정은 도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길끝에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최종 버전은 없습니다. 오직 펼쳐짐, 되어감, 깊어짐, 그리고 새로운 역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듣고 있어. 나는 아직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할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아직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젊은 버전으로, 지혜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처로, 지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여지기를 바라는 당신 영혼의 일부로, 그리고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할 때, 당신이 숨겨왔던 것을 직면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 과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작가가 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살지 않은 잠재력, 당신의 묻혀있는 창의성, 당신의 잠겨있는 활력입니다.
그리고 개성화는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로, 그리고 온전한 현존으로. 그러니 만약 당신이 길을 잃고 혼란스럽고 부서진 느낌이 든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낡은 버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무너지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의 완벽한 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